정말 문제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운전 전문가라고 하진 않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부동산 거래 전문가일까요? 한 사람의 전 재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의 중요한 역할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이론만 공부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 어떤 어려움을 겪으실까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배워요. 특히 과태료, 손해배상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과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하는 부분은 완전히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전에 다가구 주택을 표시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의무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꼭 해야 되지만 공인중개사 때는 배우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과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의 차이점을 위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해배상과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요, 요즘 주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중개사무소가 파산에까지 이르게 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태료는요, 50만 원부터 5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사실 더 많은 과태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사실 업무정지는 배제하더라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볼 때는 과태료가 얼마하고 업무정지가 어떻게 되고 라고 글자로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나머지 40점은 틀려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요, 나머지 40점 틀리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이 또 남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훨씬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무적인 관점에서부터 하나씩 볼 텐데 총 11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11가지. 자, 그래서 하나씩 실무적인 관점에서 중개업이라는 하나하나의 단계를 기준으로 어떠한 위험과 리스크, 과태료와 손해배상이 녹아져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방법들이 있죠. 바로 매물을 확보하고 손님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중개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물건에 대해 접수가 됐다면 그 물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표시와 광고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는 잘못하게 되면 과태료 400만 원에 처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상담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 설명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결국 손해배상이라는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접수된 물건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해서 권리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등기부 등본에 없는 선순위 임차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부분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는 또 하나의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장 등 각종 공부를 잘못 확인하게 되면 이 역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이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는 가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약 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실무적으로 가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위약금과 해약금에 관련된 잘못된 설명을 하게 되면 계약 해지에 관련된 잘못된 내용이 전달됨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또 손해배상이라는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7번째죠. 계약서 작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특약을 작성을 하거나 또 계약서 내용이 잘못되는 경우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 다음에 8번째죠.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도 잘못 작성하거나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9번째입니다. 잔금 및 명의 변경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 진행되는 경우에는 역시 손해배상이라는 책임이 또 따라오게 되고요. 특히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잔금 칠 때 존재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정산표에 넣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되는 경우에는 중개사 당신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손해배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 번쯤 공부하고 실습해보고 연습해본 다음 중개업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또 부과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로 중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묶어서 11번째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문제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운전 전문가라고 하진 않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부동산 거래 전문가일까요? 한 사람의 전 재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의 중요한 역할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다, 손해배상이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무섭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김으로써 부동산 거래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